경복궁 근정전뜰에 찬바람이 불어닥치던 날, 한 여인이 백관들 사이를 가로질러 걸어 나왔다. 붉은 원삼도 아니었고 비단 장신구도 없었다. 그저 단정한 옥색 저고리에 짙은 쪽빛 치마를 입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가 어찌나 반듯했던지 조정 대신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인은 멈추지 않았다. 임금이 앉아 계신 어좌 앞 세 걸음 거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무릎을 꿇었다. 전하, 소녀 임소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죽은 자의 말을 대신 전하기 위함이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넓은 정각 안이 순간 숨을 삼켰다. 그녀의 두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장부 한 권이었다. 기름때가 묻고 귀퉁이가 닳았지만 그 속에 담긴 글자들은 단 하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어떻게 이 자리에 이르렀는가?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2년 전 어느 깊은 밤 삼줄에 묶여 가마니 속에 처박혔던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소원이 삼줄에 묶인 채 정신을 차렸을 때 귓속에는 아직도 계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윙윙 울리고 있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입안에는 낡아 부스러지는 헝겊 뭉치가 틀어박혀 있었고 목구멍은 달군 쇠처럼 바싹 타들어갔다. 손발은 꼼짝도 못할 만큼 단단히 묶인 채 가만히 안에 갇혀 덜컹거리는 달구지 위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쏠렸다. 뼈마디가 다 여는 것 같았다. 바깥에서는 밤바람이 울부짖으며 눈발을 몰아쳐 가만히를 두들겼고 그 소리가 사각사각 귓전에 스며들었다. 그때 소원은 인신매매 중간상 여인이 낮은 목소리로 계모와 티격태격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씨, 아주머니, 이게 돼지 새끼 팔아넘기는 장사인 줄 아슈? 이판 대감댁에서 사람을 구할 때는 깨끗하고 얌전하고 병 하나 없는 게 기본이라오. 이 아이가 시골 출신이긴 해도 얼굴이 반반하고 손가락이 가늘어서 사람 시중 드는 데는 딱이지만 그래도 너무 배짱 두둑하게 구시면 안 되지요. 그러자 계모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지며 아양을 부렸다. 그러면 400냥만이요. 아이 아버지가 살아생전 좀 모아둔 게 있어서 몸이 아주 튼튼하고 달거리도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됐으니 남자 손을 탄 적이 없다는 건 보장이요. 중간상은 코웃음을 치며 잘랐다. 300냥에 끝냅시다. 더 떠들면 옆마을 왕신의 딸에 보러 갈 테니까. 알았다요. 알았어요. 300냥. 300냥에 하지요. 대신 현운으로 받아야 해요. 그럼 소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00냥이라니. 오빠 장가 보내는데 쓸 50냥이라 했는데 어찌 6배나 오른 것인가. 문득 사흘 전 밤이 떠올랐다. 계모가 몰래 그녀의 보따리를 뒤지더니 신발 깔창 아래에 숨겨두었던 은비녀를 찾아냈었다. 그것은 친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소원의 손에 꼭 쥐어주며 나중에 혼수에 쓰거라 했던 물건이었다. 혹시 계모가 그 비녀를 들고 몸값을 알아보러 다닌 것은 아닐까. 달구지가 갑자기 심하게 덜컹거리더니 소원의 이마가 수레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눈물이 소리 없이 귓속으로 흘러들었다. 짜고 차가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달구지가 멈추었다. 가만히가 거칠게 끌려내려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계모가 돈을 받아 쥐고 연신 굽실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중간상 여인이 귀찮다는 듯 재촉하는 소리도 들렸다. 어서 가요. 어서. 날 밝기 전에 도성 서쪽 뒷문까지 데려가야 한다고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눈이 점점 굵어졌다. 소원은 가만히 안에서 필사적으로 버둥거렸다. 손톱으로 삼줄을 긁어 살갗이 찢겼지만 기어이 틈을 뚫어냈다. 흰 눈빛의 의지에 살펴보니 자신이 누워있는 곳은 어느 황폐한 마을 후원이었고 나무 그림자가 귀신 손톱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중간상 여인은 청대 조끼를 입은 사내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판 대감댁 분부로는 살아있고 온순하며 울고불고 하지 않은 아이여야 한다고 하셨소. 이 아이는 워낙 과묵한 성격이라 오는 내내 아무 소리도 안 지르더이다. 딱이지요. 영의정 어른께서 요즘 심기가 편치 않으시다 하니 댁의 마음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하다오.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통방비로 사드리는 것이지요. 셋째, 소실 마님이 방금 하혈하셨다는데 대감 어른이 서재에서 나오시질 않는다고 하더이다. 중간상 여인이 얼른 그의 입을 막았다. 그런 말은 뱃속에 삭혀두시오. 우리는 돈만 받으면 그뿐이에요. 알아두시오. 저 아이는 남쪽에서 올라온 고아라고 해요. 부모가 모두 돌아가셔서 스스로 몸을 팔아 장례를 치른 것이라 하시오.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소원은 온몸이 얼음처럼 굳었다. 영의정이라고 임금 아래에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냉혹하고 무정하기로 소문난 근 3년간 4명부와도 담을 쌓았다는 그 조선의 수반. 자신은 고을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시골 촌녀인데 계모가 친자식 혼인 자금을 마련하려고 자신을 용소에 집어던진 것이다. 그때 소원은 미처 알지 못했다. 중간상 여인이 그녀를 찾아낸 것이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튿날 새벽 그녀는 쓴 탕약을 억지로 들이켜야 했다. 산조인탕이라 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쓰인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소박한 흰 광목 적삼과 치마를 입혀지고 머리는 2갈래로 묶였으며 뺨에는 연지가 살짝 발렸다. 중간상은 대감, 어른은 짙게 꾸민 걸 싫어하시니 깔끔하게 보여야 한다고 일렀다. 도성문에 들어설 때 소원은 몰래 가마 발을 한 귀퉁이 들어 밖을 엿보았다. 큰 대로는 강처럼 넓고 청석 포석이 눈에 쓸린 듯 반들반들했으며 양옆 점포마다 붉은 등이 걸려 있었고 두터운 속옷을 껴입은 행인들이 바삐 지나다녔다. 그토록 큰 세상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두렵기도 했지만 묘하게 억울한 마음도 치솟았다. 내 목숨이 어찌하여 겨우 300냥어치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 관아 별채 쪽문은 검소했지만 칼을 찬 수문장 둘이 지키고 있었다. 소원은 따뜻한 작은 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바닥에는 두툼한 자리가 깔려 있고 화로가 활활 타고 있었다. 먹빛 조끼를 입은 늙은 상노가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았는데 눈빛이 칼날 같았다. 이름이 뭐냐? 임소원. 나이는 16. 글은 아느냐?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계모는 항상 여자가 글을 알면 화를 부른다고 했었다. 상노는 코웃음을 쳤다. 그나마 얌전하구나. 오늘부터 너는 이판 대감댁의 통방비다. 서별채 2호에서 지낸다. 매일 묘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잠자리를 정리하고 대추차를 타려라. 대감 어른이 부르시면 서재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명심해라. 눈은 낮추고 손은 부지런히 놀리고 입은 다물어라. 보고 듣되 말하지 말라. 살아남는 비결은 그 하나뿐이다. 소원은 고개를 숙여 대답하면서 손톱으로 손바닥 살을 꼭 눌렀다. 그날 밤 딱딱한 판자 침상에 누워 바깥에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방에서 희미하게 우는 소리가 흘러왔다. 새로 들어온 노비가 벌을 받아 무릎을 꿇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소매 속에 숨겨둔 끝을 갈아 날카롭게 만든 대나무 비녀를 만졌다. 그것이 그녀가 손에 쥘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사흘 후 그녀는 처음으로 이성준을 보았다. 그날은 눈이 그쳐 있었다. 소원이 마루 끝에서 눈을 쓸고 있을 때 안채 쪽에서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하인 여럿이 한 사람을 에워싸고 나왔다.
그 사람은 옅은 회색 도포를 걸치고 있었는데 체형이 크고 얼었으며 눈썹과 눈매가 새겨놓은 것처럼 뚜렷하고 눈빛은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가웠다. 그의 시선이 마당을 훑다가 소원에게 닿는 순간, 딱 한순간이었는데 그녀는 그만 굳어버렸다. 단 그 한순간에 임소원은 자신의 혼이 들여다보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담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별체의 새로운 아이 이름이 뭐라고 했더냐? 노비가 대답했다. 임소원이라 하옵니다. 이름이 제법 가볍구나. 문이 닫혔다. 소원은 눈 위에 서서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다. 이성준이 서재로 들어가기 직전 그의 눈빛이 단 한 번 더 소원에게 향했다는 것이었다. 아주 잠깐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얼굴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처럼. 하지만 소원은 그때 그 눈빛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이 이 황금빛 세장 안에서 이름조차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300냥에 사들인 물건이었고 대감 서재를 채우는 한 포기풀이었다. 바람 한 번 불면 쓰러지고 비 한 번 내리면 썩어버리는 풀.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마음속에 불씨 하나를 지폈다. 나는 풀이 되지 않겠다. 사람으로 살겠다. 서별체의 법도는 계모의 홍두깨보다 훨씬 독했다. 들어온 첫날 밤 이부자리에 발 씻은 물이 반대하나 쏟아졌다. 이튿날 빗자루 자루가 몰래 톱으로 잘려 있었다. 사흘째에는 월급 돈을 받으러 가니 관리 상노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차갑게 비웃었다. 새로운 아이는 명분이 없으니 석 달을 꽉 채우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소원은 따지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다만 보았다. 남들이 어떻게 차를 들고 다니는지 손목을 수평으로 하고 발걸음을 조용히 해야 했으며 잔은 7부만 채우고 잔 가장자리에 손가락 자국이 남으면 안 되었다. 남들이 어떻게 이부자리를 개는지도 보았다. 그리고 밤이 깊어 사람들이 다 잠든 뒤에는 마당 한 귀퉁이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 어릴 때 몰래 서당 선생님이 쓰는 글씨를 훔쳐보며 머릿속에 새겨두었던 획들이었다. 처음에는 모래, 다음에는 부엌에서 버린 숯조각, 그 다음에는 폐지.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그녀는 차츰 맡은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었다. 가장 힘든 것은 셋째 소실, 유씨였다. 유씨는 원래 마포나루 근처에서 이름을 날리던 기생 출신으로 어여쁘고 요염하였는데 마침 유산 후 총애를 잃고 화풀이할 곳을 찾고 있던 참이었다. 이성준이 소원을 잠깐 눈여겨보았을 뿐인데 이 시골 천 것이 총애를 빼앗으러 왔다고 단정해버렸다. 어느 날 오후 유씨는 회랑 난간에 기대어 비단 부채를 손가락으로 튕기며 달콤하게 독을 품은 말을 건넸다. 어머나, 우리 새로운 이마가씨 말씀이요. 글도 모른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서 대감 어른을 어찌 시중든다는 것이오. 얼굴 하나만 믿고 아양이나 떠는 것은 아니겠지요. 소원은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든 수건만 비벼 쥐었다. 그러자 유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부엌으로 가서 장작을 패라. 저녁 밥상에 올라오기 전에 다 못 패면 밥을 먹지 마라. 부엌 늙은 안악은 일부러 무딘 도끼를 쥐어주었다. 소원은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도록 패댔는데 장작 더미는 오히려 더 어지러워지기만 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유씨의 몸종이 마당 문 앞에 서서 코웃음을 쳤다. 이판 대감댁이 밥집도 아닌데 거지를 데려다가 부려도 쓸 줄 알아야지. 그날 밤 소원은 차갑고 눅눅한 이부자리 속에 누워 손가락이 시려 떨면서도 울지 않았다. 계모가 자신을 팔아넘기던 날 그녀는 이미 맹세를 했다. 눈물을 남에게 보이는 것은 나약함이고 자신에게 흘리는 것은 낭비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다. 소원이 어둠 속에서 모래 위에 글씨 연습을 하고 있을 때 발소리 없이 누군가가 지나쳤다.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그림자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소원은 보았다. 그 그림자가 잠깐 멈추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어갔다는 것을, 그 그림자가 이성준이었다는 것을 그는 보았다. 한밤중에 모래 위에서 글씨를 익히는 16살 노비를.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보았을 뿐이었다. 소원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집이 단순히 자신을 가두는 새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전환점은 동지날 찾아왔다. 대감댁에서 잔치를 벌이는 날, 부엌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바빴다. 그런데 가마솥을 맡아 끓이던 왕 할멈이 갑자기 배를 붙잡고 바닥에 쓰러져 뒹굴기 시작했다. 주방장은 식은 땀을 뻘뻘 흘렸다. 큰일 났다. 대감 어른 약식 삼계탕이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 약식탕은 약재를 바꿔가며 2시간을 약불로 끓여야 하고 불 조절을 한치라도 틀리면 약 기운이 다 날아가 버리는 음식이었다. 소원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유 씨가 비웃었다. 네가 부엌이나 태우지 말거라. 소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오래 편찮으셨을 때 제가 매일 약을 다리고 탕을 끓였습니다. 불 조절은 압니다. 주방장도 달리 방법이 없어 시켜보기로 했다. 소원은 손을 깨끗이 씻고 약재를 순서대로 손질하여 불을 조절하고 거품을 걷어내고 재료를 넣어가며 손놀림이 능숙하게 해냈다. 1시각 후 탕 냄새가 후원에 가득 퍼졌다. 직접 소반을 받쳐들고 서재에 들어가자 이성준은 공문서를 검토하는데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소원은 소반을 책상 한 귀퉁이에 조용히 놓고 3걸음 물러서서 2 손을 모아 섰다. 누가 들여보냈느냐? 부엌왕 할멈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소녀가 감히 대신 끓였습니다. 그때서야 그가 눈을 들었다. 촛불 아래에서 소원의 손가락이 얼어붙고 호구에 핏자국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소반을 받쳐든 손은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동상에 가까운 손가락 마디에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물었다. 죽음이 무섭지 않으냐? 소원은 가슴이 철렁했다. 이 말은 통방비에게 물을 말이 아니었다. 그러. 하지만 그녀는 계모가 자신을 팔아넘기던 그 당연하다는 얼굴을 떠올렸고 중간상이 살아만 있으면 된다던 어투를 떠올렸으며 유 씨가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이 말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사람 꼴을 못하고 사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이성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손을 한번 저어 내보냈다. 그날 저녁 관리 상노가 뜬금없이 작은 약고를 들고 나타났다. 대감 어른이 내리신 것이다. 별채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유 씨는 찻잔을 3개나 깨뜨렸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이튿날 아침 소원이 서재로 불려갔다는 것이다. 이성준은 사방에 어지럽게 쌓인 문서 더미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들을 연도와 종류별로 정리해라. 오시 전에 끝내라. 소원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서재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뒤통수에 이성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닿았다. 모래 위에서 익힌 글씨치고는 제법 반듯하더구나. 소원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싶었다. 그가 보았던 것이다. 처음부터. 그러나 그녀는 돌아서지 않고 그저 걸음을 멈추었다가 다시 나왔다. 서재 정리가 사흘째 접어든 날이었다. 소원은 바닥에 앉아 한 권씩 문서를 펼쳐보며 정리하고 있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고 먹물이 얼룩져 있었으며 대부분은 오래된 호조 문서와 지방 상소였. 그런데 갑자기 한 장의 종이가 문서 더미 사이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거기에는 반줄짜리 글자가 적혀 있었다. 임승철이 소금 인수를 거부하고 장부를 숨겼. 그리고 수결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친아버지 이름이었다. 임승철. 소원은 손이 떨려 벼루를 쏟을 뻔했다. 아버지, 탐욕으로 스스로 목을 맸다는 그 하급 관리, 소금을 거부했다고, 장부를 숨겼다고. 그녀는 재빨리 낡은 종이를 원래 자리에 집어넣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하지만 그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성준이 들어오더니 소원의 어깨가 약간 떨리는 것을 보고 담담하게 말했다. 왜 허둥대느냐? 소녀, 손이 시려서요. 그는 더 물어보지 않고 새 문서 한 묶음을 내던지며 말했다. 내일도 계속해라. 그날 밤 소원은 어둠 속에 누워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마침내 알게 된 것이다. 자신이 이 집으로 사들여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300냥이 산 것은 그녀의 몸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비밀이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살아남을 지푸라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목을 조를 올가미가 될 것인가? 그녀는 소매 속 대나무 비녀를 만지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대갓집이 계모집보다 훨씬 깊은 수렁 같다고. 그리고 자신은 이미 그 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섣달 20사흘, 작은 설이 막 지난 때였다. 대감댁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열이 나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추위에 걸린 것이려니 했는데 이틀 만에 하인들이 8이나 쓰러졌고 유시방의 큰 몸종조차 헛소리를 할 만큼 열이 올랐다. 대감댁 의원이 진찰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역병입니다. 도성 남쪽 유민들 사이에서 오마온 것 같습니다. 이성준은 사별체를 봉쇄하도록 명하였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든 먹어야 하는 법이었다. 환자는 약을 먹어야 했고 건강한 사람도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했다. 그런데 누가 감히 병실 가까이 가려 하겠으며 누가 죽어가는 사람의 밥을 차리려 하겠는가. 소원이 나섰 관리 상노에게 말했다. 제가 죽을 끓이겠습니다. 고향에서 역병이 한 번 돌았을 때 마을 의원이 쑥과 진피와 묵은 쌀로 죽을 끓여서 고열을 잡았습니다. 상노는 눈을 치켜떴다. 너 옮을 것이 두렵지도 않으냐? 두렵습니다. 그녀는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다. 하지만 굶어서 더 빨리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뒤편에서 목소리 하나가 끼어들었다. 저도 돕겠어. 소원이 돌아보았다. 유씨가 서 있었다. 화려한 비단 옷에 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저 유씨가 왜 소원도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사람을 짓누르는 무게 같은 것이 소원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끄덕였다. 그렇게 그 이틀 동안 소원은 부엌을 지켰다. 쑥과 진피와 묵은 쌀로 죽을 끓이고 생강과 팥뿌리로 물을 끓여 배탈 환자에게 먹였으며 말린 귤 껍질을 우려 차로 만들어 기침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저녁이었다. 유씨가 혼자 부엌 구석에 앉아 식은 죽 한 그릇을 손에 들고 멍하니 있었다. 소원이 지나치려다 멈추었다. 드셔야 합니다. 몸이 남아야 다음 일을 하지요. 유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낮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마포나루에 병자 창고가 있었소. 소원은 숨이 덧섰다. 유씨는 그릇을 내려다본 채로 계속했다. 나는 예전에 그 나루에서 일했소. 어느 날 어떤 관리 양반이
내게 작은 보따리 하나를 맡기며 말했지요. 만약 자신이 죽거들랑 이걸 꼭 이판 대감댁에 전해달라고. 아주 오래전 일이요. 소원의 두 손이 떨렸. 그 관리 양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유 씨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소원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 오래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임승철이라 했소. 소원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 씨에게 무언가를 맡겼던 것이다. 그리고 유 씨는 두려워서 전달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냈다. 그 죄책감이 그녀의 눈빛 속에 고이고 고여 있었던 것이었다. 당신이 내 아버지를 알고 있었던 거요? 유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나는 겁쟁이였어.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봤지요. 임승철의 딸이라는 걸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무서웠어. 당신이 이 집에서 진실을 파고들면 나도 함께 끌려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나를 내쫓으려 했던 것이요? 유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소원은 한참 침묵하다가 물었다. 보따리는요? 아직 있어? 유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포나루에 있소. 병자 창고, 갑자 벽돌 아래에. 나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소. 그냥 그 자리에 묻어두었소. 소원은 그날 밤 이 모든 것을 정리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준비했던 것이다. 하나는 장부, 그리고 하나는 그 장부를 전달할 사람. 하지만 유 씨는 두려움에 그 역할을 포기했다. 그리고 그 짐이 결국 딸에게 돌아왔다.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하게 무언가가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다. 이튿날 새벽 역병 환자 둘이 열이 내렸다. 의원이 놀라며 방문을 세세히 물어보고 거듭 고개를 끄덕였다. 이 법이 비록 투박하지만 기운을 돋우는 이치에 맞는다고 했다. 이성준이 이 소식을 듣고 직접 부엌 앞까지 와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소원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죽을 젓고 있었다. 불빛이 그녀의 여윈 옆벌구를 비추었다. 이마에서 땀이 배어 나오고 반복해서 씻어낸 손가락은 갈라져 핏자국이 져 있었지만 눈빛은 술을 놓는 사람처럼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성준이 물었다. 이 방법을 누가 가르쳤느냐? 마을 의원에게서 배웠습니다. 소원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병은 입으로 들어오지만 입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제대로 먹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성준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역병이 완전히 가라앉으면 내 서재, 내당 문서 정리를 허락하마. 소원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빛났다가 재빨리 가라앉았다. 소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섣달구 전날 밤 마지막 환자가 열이 내렸다. 그날 저녁 이성준은 약속을 지켰다. 소원은 내 서재로 인도되었다. 그곳은 소실들조차 거의 발을 들이지 못하는 곳이었다. 느티나무 책장이 천장까지 닿을 만큼 높았고 책상 위에는 얇고 고운 종이가 놓여 있었으며 미처 결제가 안 된 상소문이 눌려 있었다. 공기 중에 침향 향기와 먹향이 떠돌았다. 이성준이 구석에 있는 문서 묶음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은 10년 전 호조와 선해청이 주고받은 비밀 문서들이다. 날짜에 따라 붉은 봉투와 푸른 봉투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 내용은 읽지 않아도 된다. 소원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지만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다. 호조와 선해청. 아버지가 바로 선해청 소속의 하급 관리였다. 그 후는 그녀는 감정을 꾹 눌러 참으며 정리를 시작했다. 손놀림은 느렸지만 아주 세심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치 아버지의 유골을 만지는 것 같았다. 사흘째 오후 그녀는 푸른 봉투 문서 묶음 사이에 낀 겹 속에서 뽕나무 껍질로 만든 얇기가 매미 날개 같은 종이 한 장을 손으로 더듬어 찾아냈다.
거기에 아주 가는 먹선으로 몇 곳이 표시되어 있었고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마포나루, 갑자 창고 아래 세 번째 벽돌. 그녀는 그 글씨체를 알아보았다. 아버지의 것이었다. 유 씨에게서 들은 바로 그 장소였다. 소원은 손이 떨렸지만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그 종이를 솜의 안감 속에 살그머니 밀어 넣었다. 막 잘 숨겨두었는데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성준이 들어왔다. 손에 뜨거운 탕약 그릇을 들고 있었다. 그는 소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더니 갑자기 물었다. 또 손이 갈라졌느냐? 소녀, 별것 아닙니다. 그는 말없이 약그릇을 그녀 손 옆에 놓으며 말했다. 마셔라. 요 며칠 고생했으니 쓰러지지 말거라. 약이 쓰기 짝이 없어. 눈가가 시큰거렸다. 하지만 소원은 고개를 젖혀 단번에 다 마셨다. 목구멍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용기를 끌어모아 목소리를 낮게 깔며 물었다. 대감어른, 만약 누군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지 10년이 되었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그를 위해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합니까? 이성준의 눈빛이 한순간 굳어졌다. 그는 한참이나 소원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원통함은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있는 것이다. 증거가 있거든 내어놓아라. 없다면 그가 창가로 돌아서며 말했다. 등을 보이는 그 모습이 냉엄하기 그지없었다. 일단 살아남아라. 살아있어야 뒤집을 날이 오는 법이다. 소원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이 말은 경고 같기도 했고 허락 같기도 했고 정월 초닷새 대감댁에서 사흘 동안 명절 휴가를 주었다. 소원은 배짱을 내어 허가장을 냈다. 소녀가 성황당에 가서 어머니께 향을 한 대 올리고 싶습니다. 상노는 비웃듯 웃었다. 네게 어머니가 있더냐. 하지만 소원의 눈자위가 붉어지는 것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신시 전에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늦으면 도망 노비로 처벌을 받는다. 그녀는 가장 낡은 잿빛 속옷으로 갈아입고 식은 찐 만두 2개를 품에 넣었다. 날도 밝기 전에 뒷문을 빠져나왔다. 마포나루는 과연 황량했다. 마른 갈대가 사람 키를 넘도록 자라 있었고 부서진 배와 썩은 나무가 엉켜 있었으며 찬바람이 불어갈까 마귀가 귀신처럼 울었다. 소원은 갑자 창고를 더듬어 찾아갔다. 한쪽이 무너진 흙 기와집이었는데 벽이 다 박리되고 석가래에는 거미줄이 가득 찼다. 숨을 참고 담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 3번째 청석 벽돌을 세웠다. 벽돌 틈이 헐거웠다. 대나무 비녀로 조금 틈을 벌리자 놀랍게도 진짜로 한 장의 기와가 빠졌다. 뒤편이 작은 구멍이었고 안에 기름종이로 쌓인 것이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펼쳐보니 얇은 장부 한 권이었다. 표지에 적혀 있었다. 소금 인수 출납부. 속장에는 이름, 날짜, 은자 액수가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마지막 쪽에 아버지의 사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피로 쓴 한 줄이 있었다. 호조판서 최수연의 지시로 관의 소금을 가로챘다. 나는 이에 따르기를 거부하였으며 살기 어려울 것이다. 소원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는 탐관이 아니었다. 더러운 일에 동참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것은 지금의 호조판서 최수연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장부를 기름종이에 다시 싸서 원래 자리에 숨겼다. 가져갈 수 없었다. 몸수색을 당하면 끝이었다. 이성준에게 위치를 알려서 그가 직접 가져가도록 해야 했다. 어떻게 전할 것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했다. 직접 말하기에는 너무 위험했고 쪽지를 쓰면 도중에 빼앗길 수 있었다. 그러다 문득 이성준이 한 말이 떠올랐다. 증거가 있거든 내어놓아라.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마대추죽 한 솥을 끓였다.
이성준이 기침을 할 때 한 번 먹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릇 바닥이 말끔했었다. 그녀는 죽을 흰 사기 그릇에 담고 그릇 바닥에 쌀뜨물로 아주 가는 글씨 3자를 썼다. 마포창. 쌀뜨물이 마르면 거의 보이지 않지만 빛에 비스듬하게 비추면 글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이튿날 새벽, 그녀는 직접 죽을 서재 앞에 가져다 주었다. 하인이 받으려 하자 소원은 낮게 말했다. 오늘 죽에 새 방문을 넣었으니 대감 어른께서 반드시 직접 그릇 바닥을 살펴보시도록 전해주세요. 하인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소원의 표정이 진지한 것을 보고 그대로 전했다. 1시각 후 서재에서 찻잔을 내려놓는 것 같은 맑은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이성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임소원을 들여보내라. 그녀가 들어섰을 때 그는 창가에 서서 빈 그릇을 손에 쥔 채 눈빛을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있었다. 임소원, 네 간도 크구나. 그는 장부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다만 물었다. 내가 너를 채 판사에게 넘길 것이 두렵지 않느냐? 소원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댔다. 대감 어른이 입을 막으려 하셨다면 역병이 돌 때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여태 저를 살려두신 것은 죽 때문이 아니라 진실 때문입니다. 이성준은 한참 침묵하더니 서랍에서 구리 열쇠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마포 서쪽 담 아래에 4사람이 있다. 오늘 밤 자시에 그가 창고로 갈 것이다. 네가 한 글자라도 잘못 말하면 그가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다. 너와 네 아버지는 영원히 탐관 죄인으로 남는다. 소원은 온몸이 떨렸지만 등줄기를 꼿꼿이 폈다. 소녀가 드린 말씀은 한자 한자 모두 피를 흘리며 쓴 것입니다. 그날 밤을 지나 이튿날 새벽, 대감댁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다. 경비가 강화되고 문서가 봉인되었으며 유씨마저 문을 닫고 반성을 명받았다. 오시에 이성준이 그녀를 서재로 불렀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평소보다 훨씬 싸늘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알아채기 어려운 풀림이 있었다. 장부는 진짜였다. 그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수연이 10년 전 소금 인수라는 명목으로 나라 소금을 사사로이 팔았고 네 아버지는 서명을 거부한 유일한 담당자였다. 그 뒤 세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죽인 것이다. 소원은 입술을 깨물어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했다. 그대 나를 원망하느냐? 이성준이 갑자기 물었다. 작년에 이 사건이 있을 때 나는 막 의정부에 들어왔을 때였다. 거듭 재조사를 추청했지만 선왕이 억눌러 버렸다. 네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구해낼 수가 없었다. 소원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다. 대감 어른께서 오늘 진상을 밝혀주시니 그것으로 반숨이 남아 기운을 얻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녀가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다. 대감 어른이 소녀에게 신분을 하나 주시기를 청합니다.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훗날 공청에 서서 임승철의 딸로서 직접 억울함을 외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이성준이 굳었다. 그는 소원이 자유를 청하거나 부귀를 청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소원이 원한 것은 신분이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자격. 그가 천천히 일어나 그녀 앞으로 걸어오더니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녀를 살며시 일으켜 세웠다. 알겠다. 그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쇠가 돌 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무게가 있었다.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통방비가 아니다. 너는 이판 대감댁의 내당 상비로서 녹봉이 2배가 되며 내당 출입이 허락된다. 때가 무르익으면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내가 너를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세워주겠다. 내당 상비로 승격된 소원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온 것은 닷새 후였다. 셋째 소실 유씨가 소원을 도둑으로 몰았다. 어느 날 오후
소원이 이성준의 서찰을 대필하고 있을 때 유씨가 몸종 둘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리고 곧바로 소원의 발치 근처에서 폐옥 하나를 집어들고 날카롭게 외쳤다. 내 조상 전래 폐옥이요. 대감 어른이 작년에 주신 것인데 어째서 이 아이 옆에 있는 건가요? 순식간에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다. 청지기 주씨가 달려왔다. 폐옥을 집어들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임소원,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은 하사품이니 사사로이 숨기면 태영 50대를 맞고 유배를 간다. 소원은 무릎을 꿇었다. 소녀는 이 폐옥을 본 적도 없고 손을 댄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곳에 나타났는지 소녀는 알지 못합니다. 유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분명 내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내 방에 몰래 들어와 훔친 것이 틀림없어요. 청지기가 손을 흔들었다. 일단 광에 가두고 대감 어른이 돌아오시면 처분을 받도록 해라. 억센 안악 둘이 다가왔다. 소원은 버티지 않았다. 유씨 곁을 지나치면서 아주 낮게 한마디만 했다. 셋째 마님, 폐옥수를 보세요. 유씨의 안색이 미미하게 변했다. 광에는 음기가 돌고 눅눅했다. 소원은 구석에 쪼그려 앉아 머리를 빠르게 굴렸다. 폐옥이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누명이었다. 그런데 유씨가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인가? 마포나루에서 자신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준 바로 그 유씨가 그때였다. 뜬금없이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유씨는 자신이 아버지의 비밀을 이성준에게 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장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누군가가 유씨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밤이 깊어 문 밖에 발소리가 들렸다. 밥을 가져다 주는 어린 몸종 복순이었다. 한 번은 소원에게 받아먹은 죽의 은혜가 있었다. 이모니, 복순이 문틈으로 반 개짜리 떡을 밀어넣으며 속삭였다. 저 몰래 들었는데 셋째 마님이 청지기더러 내일 아침 일찍 언니를 남쪽 도성 기루에 팔아버리라 했어요. 소원은 눈을 감았다. 그러다가 말했다. 복순아, 나 하나만 도와줘. 서재에 가서 대감 어른이 어제 보신 소금 출납 기록 3번째 권을 동쪽한 2번째 서가에 조용히 갖다 놓아라. 꿈에서 내가 귀띔해 준 것이라고 해. 복수는 영문을 모르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뛰어갔다. 소원이건 도박은 이성준의 예리함이었다. 그 책이 바로 장부 사건의 핵심 증거와 연결된 기록이었다. 위치가 바뀐 것을 그가 발견하면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었다. 이튿날 새벽 광문이 거칠게 발로 차여 열렸다. 온 것은 청지기가 아니라 이성준 본인이었다. 그는 잠 못 이룬 듯 도포도 갈아입지 않고 얼굴이 서리처럼 싸늘했으며 뒤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청지기와 땅에 납작 엎드린 유씨가 따라왔다. 유씨, 폐옥. 그가 싸늘하게 입을 열었다. 이 폐옥 뒷면에 채자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 호조판서 최수연의 작년 생신잔치에서 선물로 보낸 것이다. 네가 언제부터 최씨 집안 사람이 된 것이냐? 유씨가 벼락을 맞은 듯 땅바닥에 쓰러졌다. 저는 모릅니다. 그냥 줍기는 했습니다. 이성준의 눈빛이 칼처럼 번뜩였다. 그렇다면 내 방 은밀한 칸에서 나온 최수연의 친필 밀서도 줍기는 것이냐? 어젯밤 그가 기록 위치에서 이상함을 발견하고 실마리를 따라 파고들었더니 유씨의 물품 칸 비밀 격실에서 최수연이 손수 쓴 편지가 나왔던 것이었다. 편지에는 1000냥을 주겠다며 이 판대감 댁에 새로 신임받는 자를 없애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났다. 이성준이 소원 쪽으로 돌아서며 목소리를 조금 부드럽게 했다. 네가 진작 알았구나. 소원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소녀는 다만 폐옥이 이상하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폐옥술이 새 비단실이었는데 폐옥은 광이 깊어 최소한 3년은 찼던 것입니다. 셋째 마님이 작년에 들어오셨으니 어찌 조상 전래 물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성준의 눈 속에서 인정하는 빛이 스쳤. 그가 소매를 뿌리치며 명했다. 유 씨는 외간 신하와 내통하여 이판 대감댁 사람을 모함하려 했으니 즉시 서별체에 연금하고 영원히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 청지기는 감독 소홀의 책임으로 녹봉 반년치를 삭감한다. 모두들 찬바람을 맞은 듯 조용해졌다. 그가 소원 앞에 걸어오더니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라.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손을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꽉 쥐지는 않고 가볍게 한 번 부축하고는 거두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자 한자가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오늘부터 임소원은 서재를 시중들며 내당을 관리한다. 다시 삿된 마음을 품는 자가 있다면 그의 시선이 유씨 쪽을 스쳤다. 최후가 어떠한지는 직접 보았을 것이다. 그 후로 보름이 지났. 조정에서 급보가 날아들었다. 북쪽 변방의 군량이 탈취당했는데 호조에서 이것이 선해청의 기밀 누설 때문이라 지목하며 그 당시 담당자들을 겨냥했다. 그리고 임승철의 이름이 다시 파헤쳐지더니 그가 비록 죽었지만 잔당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성준은 사흘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소원이 서재에서 문서를 정리할 때 밖에 있는 하인들이 낮은 소리로 수근거리는 것이 들렸다. 대감 어른이 전화 앞에서 임승철의 결백을 힘써 보호하다가 성상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녹봉 석 달치를 삭감당하셨다고요. 그녀는 손에 쥔 문서를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종이를 파고들었다. 최수연이 조정을 이용해 묵은 사건을 확정짓고 그 여세를 몰아 이성준까지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반드시 직접 장부 원본을 가져와야 했다. 이성준에게 알리지 않았다. 다만 다탁 아래 쪽지 하나를 눌러두었다. 마포창에 가서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만약 자시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각자 창고 서쪽에서 찾아주십시오. 자시가 지나 그녀는 검은 무명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고 숫제로 얼굴을 가렸다. 뒷담 구멍으로 빠져나갔다. 눈이 막 그쳐 땅 위에 얇은 서리가 은처럼 깔려 있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해 밤을 걷는 참처럼 나아갔다. 마포나루는 전보다 더 어두웠다. 찬바람이 마른 풀을 몰아쳤고 멀리서 몇 번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각자 창고를 더듬어 찾아가 사방을 살피니 아무도 없었다. 빠르게 활 벽돌을 뜯어내어 기름종이 묶음을 꺼냈다. 장부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막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담 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번뜩였다. 복면을 한 세 사람이 뛰어내리며 칼빛이 잔호를 비추었다. 계집아이, 물건을 내놓으면 온전한 시신은 보장해주지. 소원의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미리 매복이 있을 것을 짐작하고 복순에게 받은 호신용 호각을 소매 속에 숨겨두었었다. 한번 불기만 하면 이성준이 심어둔 암행무사가 나타날 것이었다. 하지만 불 수 없었다. 한번 이성준이 개입한 것이 드러나면 당파를 결성해 국정을 농단한 죄가 되어 그가 나앉아야 할 판이었다. 소원은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담에 등을 기댔다. 그러다가 갑자기 목청을 높였다. 너희들은 이 장부에 첫 번째로 이름이 적힌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의 호조 판서 최수현이다. 그 자가 나라 소금을 사사로이 빼돌려서 세금을 거두는 관리 7명을 죽였다. 너희들은 그 자를 위해 목숨을 파는 것이니 죽어서 저승에 갈 것이 두렵지 않으냐. 세 사람이 잠깐 멈칫했다. 그 찰나를 타서 그녀는 맹렬하게 장부를 품에 넣고 달아났다. 등 뒤로 발소리가 우레처럼 쫓아왔다. 그녀는
갈대밭 속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가시덤불이 뺨을 긁어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추격자들이 눈앞까지 좁혀오자 그녀는 몸을 날려 반쯤 얼어붙은 물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이 얕기는 했지만 뼈를 녹이는 듯 차가웠다. 그녀는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여려 걸음을 나아가 다른 쪽 갈대숲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온몸이 흠뻑 젖었고 이가 딱딱 부딪혔지만 품속 장부만큼은 죽기 살기로 부여잡고 있었다. 추격자들이 강가에서 잠시 수색하다 흩어졌다. 그녀는 진흙 위에 쓰러져 거의 얼어붙을 지경이었다. 그때였다. 한쪽에서 등불 하나가 천천히 가까이 다가왔다. 이성준이 강가에 서 있었다. 거친 도포에 눈빛이 화가 나 있으면서도 가슴 아파하는 기색이었다. 그가 강가로 뛰어내려와 그녀를 한 손으로 잡아 올리더니 바로 도포를 벗어 그녀를 감쌌다. 혼자 위험을 무릅쓰다니. 소원은 몸을 떨면서도 장부를 그의 손에 밀어 넣었다.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저만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대감 어른의 것입니다. 이성준은 그녀의 파랗게 질린 입술을 바라보더니 눈 속의 노기가 깊은 아픔으로 변했다. 그는 그녀를 팔에 가로안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내 목숨은 너 혼자의 것이 아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말을 달리며 그녀를 품 안에 안았다. 소원은 그의 가슴에 기대어 묵직하고 고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느꼈다. 이 세상에 누군가가 너를 위해 바람을 막아주는 것은 네가 누구의 딸이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바로 너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튿날 새벽 이성준이 장부를 들고 대궐로 향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성준이 어전에 엎드려 장부를 올리고 최수연의 죄를 낱낱이 아청 지 이틀이 지났을 때 조정에 청천벽력 같은 상소가 올라왔다. 상소를 올린 것은 최수연의 신복이었다. 내용은 단 하나였다. 영의정 이성준이 10년 전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당시 은자 300냥을 받고 묵인했다는 것이었다. 그 증거로 이성준의 인장이 찍힌 문서가 제출되었다. 조정이 뒤집혔다. 이성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전화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신하들은 숨을 죽였다. 만약 이 문서가 진짜라면 장부를 올린 것은 스스로의 죄를 감추기 위한 연막이 된다. 최수연은 칼에 칼로 맞선 것이었다. 소식이 대감댁에 전해졌을 때 소원은 서재에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단 한 가지만 생각했다. 이성준의 인장이 찍힌 문서, 그것이 진짜일 리 없었다. 그는 10년 전 제조사를 추청했다. 그런 사람이 은자를 받고 묵인할 리 없었다. 문서는 가짜였다. 그런데 어떻게 증명하는가? 소원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서가에서 이성준이 지난 2년간 직접 써올린 상소문 초안들을 꺼냈다. 수십 장을 펼쳐 나란히 놓았다. 글씨가 보였다. 이성준의 글씨는 특이한 버릇이 있었다. 임자를 쓸 때 마지막 획이 왼쪽으로 살짝 꺾였다. 그것은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작은 특징이었다. 그녀는 최수연 측이 제출한 문서에서 임자를 찾아냈다. 획이 오른쪽으로 꺾여 있었다. 가짜였다. 하지만 이것을 어전에서 어떻게 말한다는 말인가? 그녀는 아무 신분도 없는 노비였다.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신분이 있었다. 이성준이 주었다. 내당 상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임승철의 딸이었다. 소원은 붓을 들었다. 그날 밤을 새워 그녀는 두 가지를 썼다. 하나는 이성준의 필체 특징을 분석한 문서. 또 하나는 자신이 임승철의 딸임을 밝히고 이 모든 사건의 경위를 아뢰는 직소문이었다. 직소는 조선의 법도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제도였다. 억울한 백성이
임금에게 직접 글을 올릴 수 있는 길. 다만 그 글이 사실이 아닐 경우 글을 올린 자는 거짓 고소죄로 목숨을 잃었다. 소원은 붓을 내려놓으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복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소원의 옷고름을 여며 주었다. 언니, 진짜로 가는 거예요? 소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글씨가 증거가 되고 진실이 무기가 되는 날이 오늘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첫 장면이었다. 경복궁 근정전 뜰에 찬바람이 불어닥치던 날, 임소원은 두 손에 낡은 장부 한 권을 들고 어좌 앞 세 걸음 거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전하, 소녀 임소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죽은 자의 말을 대신 전하기 위함이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아뢰었다. 아버지가 소금 인수를 거부한 일, 최수연이 아버지를 죽인 일, 유 씨를 통해 장부의 위치를 알게 된 일, 이성준이 재조사를 추청했지만 선왕에게 막혔던 일, 그리고 제출된 인장문서가 가짜인 이유를 조정이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임금이 필적 감정관을 불렀다. 감정관이 문서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임자의 획이 다릅니다. 가짜이옵니다. 최수현이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냐? 임승철의 딸 임소원이옵니다. 임금이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다. 임승철에게 문림랑을 추증하고 은자 100량을 하사하며 충의비를 세우도록 하라. 최수현은 즉시 하옥하고 연루된 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하라. 소원은 이 말을 바닥에 댔다. 눈물이 청석 바닥 위로 한 방울 떨어졌다. 아버지, 들으셨습니까? 최수연이 하옥되었다. 연루된 관리가 20이 넘었고 조야가 들썩였다. 그날 저녁 이성준은 서재에서 소원을 불렀다. 촛불이 흔들렸다. 그가 한참 그녀를 응시하더니 문득 물었다. 만약 내가 네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어떤 일을 통해 내게 편지를 보내셨다고 하면, 딸 자식이 있으면 부디 보살펴 달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믿겠느냐? 소원이 굳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중간상 여인이 그녀를 찾아낸 것, 300냥이라는 거금, 처음부터 자신에게 향했던 이성준의 눈빛,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알고 보니 300냥 뒤에 숨어있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부탁이었다. 그녀의 눈자위가 뜨거워지며 나직이 물었다. 그러면 어찌하여 지금에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성준이 말했다. 네가 네 아버지의 믿음에 값하는지 보고 싶었으니까. 소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눈물로 살아남지 않았고 얼굴로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며 뼈대와 머리로 버텨냈습니다. 이성준은 그녀의 눈빛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서랍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내 아버지가 당시 쓰신 소금 인수 이해 논의서인데 선왕이 억눌러서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한부 등사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조정 청렴한 관청에 올리되 내 이름으로 서명하거라. 소원이 굳었다. 저 같은 여인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네가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아버지를 대신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대신해 살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가 그녀를 이 집으로 부른 것은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었다.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였다. 봄눈이 녹기 시작하고 버들가지에 새싹이 돋아났다. 도성에 특별 어명이 내려졌다. 이성준에게 정실의 예로 임시 소원을 맞이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이었다. 소식이 퍼지자 도성이 술렁였다. 통방비가요? 그것도 정실로요. 아버지가 탐관이었다지요. 비록 억울함이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영의정 정실이 될 수 있겠어? 이성준은 딱 한마디로 답했다. 그 사람은 갚하는 사람이요. 혼인 전날 밤 소원은
혼자 도성 남쪽 마을 한 귀퉁이를 찾아갔다. 가만히에 묶여 내동댕이 쳐졌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녀는 마른 나무 아래에 서서 묵묵히 지전을 한 묶음 태웠다. 어머니, 아버지,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딸 자식이 두 분 욕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의 시혜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 진흙 속에서 기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서려는 순간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등불 하나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성준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섰다. 그리고 함께 꺼져가는 지전을 바라보았다. 소원이 물었다. 어찌 여기에? 그가 조용히 말했다. 임승철 어른께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소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다. 이 눈물은 낭비가 아니었다. 사람으로 사는 눈물이었다. 이튿날 새벽 붉은 단장 행렬이 심리에 이어졌다. 그녀가 입은 것은 대홍 원삼이었다.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비녀를 꽂았지만 짙은 분은 칠하지 않았다. 거울 속 여인은 눈매가 맑고 또렷하며 눈빛이 단단했다. 더 이상 가만히에 묶여 눈물만 흘리던 시골 아이가 아니었다. 홀레가마가 이판 대감댁 정문에 이르자 북과 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성준은 관복을 가지런히 차려입고 직접 마중을 나왔다. 그는 예에 따라 기다리지 않고 손을 내밀어 가마 발을 거두며 눈빛을 부드럽게 하여 물었다. 겁나느냐? 소원은 고개를 저었다. 손을 그의 손바닥 속에 가져다 놓으며 말했다. 겁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시집가는 분은 영의정이 아니라 저를 믿어주고 저를 지켜주고 제가 곧게 서서 말할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혼인 석 달 후 소원은 한양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하는 일을 저질렀다. 이판 대감댁 서쪽 귀퉁이에 내방 서당을 연 것이었다. 속수를 받지 않고 가난한 집딸들에게 글을 읽히고 수를 헤아리고 계산하고 계약서 쓰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말했다. 여자가 혼인으로 목숨을 이어가지 않아도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다. 처음에는 아무도 감히 오려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채소 파는 안악의 딸이 몰래 등록해서 셈을 배우더니 어머니의 여러 해 동안의 흐릿한 장부를 정리해줘 이익이 3할이나 늘었다. 소문이 퍼지자 여자아이들이 줄지어 찾아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다. 마님은 이제 일품 고명부인이신데 어찌 이런 수고를 자처하십니까? 그녀는 어느 어린아이에게 사람인자 쓰는 법을 가르쳐주다가 고개를 들어 웃으며 말했다. 저도 한때는 사람인자도 쓸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깊은 가을 어느 날이었다. 누더기를 걸친 여인 하나가 이판 대감댁 뒷문 밖에 무릎을 꿇고 임마님을 만나게 해달라며 울부짖었다. 소원의 계모였다. 소원은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을 들여오라 하고 병풍 너머에서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소? 계모는 죄인처럼 머리를 조아렸다. 소원아, 어미가 잘못했다. 내 오라비가 병으로 죽고 나는 의지할 곳이 없어졌다. 제발 거두어 다오. 소원은 한참 침묵하다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소. 원망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고 나는 살기 바쁘오. 하지만 이 집은 놀고 먹는 사람을 기르지 않소. 부엌에서 채소 씻는 사람이 필요하니 당신이 일할 마음이 있다면 한 달에 30전을 드리고 2끼를 드리겠소. 계모는 멍하니 있다가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소원은 몸을 돌려 마당으로 들어갔다. 햇살이 그녀의 몸 위에 쏟아졌다. 이성준이 마루 아래에서 기다리며 새로 엮은 내방 서당 첫걸음 책자를 들고 있었다. 또 남의 걱정이요. 걱정이 아니요. 그녀가 책을 받아들며 손가락으로 표지에 자신이 직접 쓴 글씨를 어루만졌다.
나무를 심는 것이요. 우리가 늙어서도 이 도성에는 여자들이 들보가 될 수 있는 나무숲이 생겨나 있을 것이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10손가락이 맞잡혔다. 멀리서 내 방 서당에서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의 운행이 굳세니 군자는 그것을 보고 스스로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 소원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맑고 바람이 가벼웠다. 그녀는 더 이상 수렁 속의 풀이 아니었고 높은 가지에 기어오르는 덩굴도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꽃을 피우는 나무였다. 그리고 그 나무의 첫 번째 씨앗은 어느 깊은 밤 가마니 속에서 이를 악물던 16살 소녀가 스스로 심은 것이었다.